안녕하세요. 말로 사람을 속이려 했던 사람의 최후를 목격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주변을 보다 보면 항상 자신이 꼭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딱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동서랍니다. 동서와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는데 요즘은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친정집은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지방에서 떡집을 운영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이서 늘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하게 떡을 만드셨고 저 언닌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가끔씩 집에 올 때면 엄만 간식으로 먹으라며 떡을 챙겨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절 엄청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세영아, 너 진짜 좋겠다. 이렇게 맛있는 떡을 맨날 먹는 거잖아. 와, 진짜 부럽다, 부러워. 부럽긴, 난 떡이라면 지겨워. 엄마 왜 간식으로 떡을 주나 몰라. 나도 카스테라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전 친구들의 말에도 전혀 공감할 수 없었어요. 떡이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먹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 아빠가 떡집을 해서 빵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특히나 부모님은 항상 떡집 일손이 부족할 땐 언니가 아니라 절 자꾸 부르시곤 했습니다. 사실 언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우등생이고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언니라 부모님은 일도 안 시켰는데 전 쉬는 날이면 늘 떡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 왜 나만 시켜? 언니도 오라고 해야지. 나도 중간고사란 말이야. 나도 이제 중간고사 시험 준비해야 한다고. 네가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 그럼 여기서 해. 어차피 너 시험 준비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기만 하잖아. 이현이는 어제도 자전까지 공부하다가 잤는데 넌 9시 땡 하자마자 잤으면서 무슨 시험 공부를 한다고? 됐고, 여기서 일하면 엄마가 용돈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몇 시간 엄마 아빠 도와줘. 아, 싫다고. 나도 가서 공부할 거라니까. 왜 맨날 나만 시켜? 에이, 왜 그래, 세영아. 엄마 아빠 일손이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엄마가 너 꽁으로 일 시켜? 돈도 주는데? 거기다 나중에 이거 누가 받겠어? 네 언니가 받겠어? 아, 이거 다 나중에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내가 왜 떡집을 물려받아? 난 이거 안 해. 떡집 절대 안 한다고. 그땐 그렇게 툴툴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그저 떡집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었어요. 전 절대 나중에 떡집에서 일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땐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해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첫 직장부터 삐걱거리더니 이직을 한 후에도 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으면 일이 넘칠 정도로 버거워지곤 했죠. 세영 씨, 이번에 미팅 진짜 잘했다면서? 위에서 아주 칭찬이 자자해. 우리 팀은 우리 세영 씨가 다 이끌어가는가 봐. 그래서 말인데 내일 혹시 신규 프로젝트 발표 준비할 수 있어? 네? 내일이요? 아니 내일 갑작스럽게 이사님이 오신다네. 이번에 준비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으시다는데 내일 당장은 좀 힘드나? 아휴, 내일 하긴 해야 하는데 좀 해줄 수 있지? 아, 네, 알겠습니다. 남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버틸 만한 구석이 있다는데 전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겹고 버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땐 본가에서도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어 그랬는지 전 많이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밥을 잘 먹어도 살은 이상하게 계속 빠지고 집에 오면 정신없이 잠만 잤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제 상태를 먼저 알아챈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 갔더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세영아,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안 그래도 요즘 네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일은 무슨, 별일 없어. 그냥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유, 누가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해? 왜? 많이 힘들어? 얼마나 힘들길래 살이 이렇게나 빠졌어? 우리 세영인 통통해 예쁜데. 다정한 엄마의 말에 전 그날 울컥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친구한테도 터놓지 못한 얘기들을 그날 엄마한테 마음껏 터놓게 되더라고요. 결국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한참을 얘기하게 됐는데 엄마가 제 말을 듣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해결책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떡집에서 일하자는 거였죠. 세영아, 엄마가 생각하기엔 네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힘드니까 당분간 일은 그만두고 여기 집에 내려와서 떡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니? 나중에 네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직장 생활해도 늦지 않잖니. 지금 너 그렇게 지내다 네 마음 더 망가져. 여기로 내려오라고? 직장 아예 그만두고? 그러다 나중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버티다 쓰러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금이야 잠깐 실수라도 있지. 더 나이 먹으면 쉬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좀 쉬자. 천천히 생각해보고 네가 앞으로 뭘 할지 곰곰이 고민해봐. 그렇게 전 엄마의 말을 듣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도 앞두고 있었고 연봉 협상으로 월급도 또래에 비해 많이 받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집에 오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부모님 떡집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어릴 적 일할 땐 그렇게 싫었는데 그때와는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새벽마다 부모님과 함께 떡 만들려고 출근하면 그때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떡을 만들 때마다 힘들고 고되기도 했지만 참 재밌더라고요. 언젠가부턴 제가 직접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저런 제안도 하게 됐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봐봐. 요즘은 이렇게 알록달록 색을 내가지고 떡을 판다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네. 참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얘. 예전에 맛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요즘은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해진 것 같다. 그치? 내가 그럼 샘플로 좀 만들어서 팔아볼까? 그래. 세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야, 이거 우리 세영이 이젠 떡 만드는 사람 다 됐구나. 그렇게 전 2년 동안 부모님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빠졌던 살도 다시 찌고 얼굴도 좋아졌어요.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됐다 싶으셨는지 저를 불러 다시 제 길을 찾아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본가에 올 땐 3개월만 쉬고 다시 올라가자 싶었는데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 다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참을 고민하다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답니다. 엄마, 아빠, 나 그냥 떡집에서 계속 일하면 안 돼? 사실 일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게 제일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어? 뭐? 아유, 언젠 떡집 하기 싫다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거 하려고 하면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떡 만들어야 돼. 지금보다 명절이나 이럴 땐 더 바쁘고 말이야. 에이, 너도 알잖니. 이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말이야. 아, 왜? 언젠 떡집 물려받으라며.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직장 다닐 때보다 여기서 일하는 게 더 뿌듯하고 재밌어. 어? 나 여기서 일하게 해줘. 그럼 이번에 시작하면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는 거야. 알았지? 이 엄마랑 아빠는 이제 너 딸이 아니고 우리 떡집 직원으로 생각하고 대할 거야. 알았어.
내가 진짜 책임감 있게 잘해볼게. 그 뒤로 전 정말로 정식 직원이 되어 부모님 떡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싫어하던 떡집 일이 제 직업이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모르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와 같이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명절이나 이럴 때 떡집이 바쁜 시기엔 와서 배달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처제, 배달 끝내고 왔어. 와, 오늘 진짜 바쁘네. 처제 이거 어디다 둘까? 이것도 배달 나가야 되는 거지? 아, 네, 형부. 그 떡박스 여기다 두시면 돼요. 오늘 많이 힘드시죠? 온다던 배달 알바가 안 와가지고 형부가 고생이네요. 고생은 무슨. 처가대 식구들 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나도 당연히 같이 일해야지. 늘 하하호호 웃으며 저희 집 일을 도와주는 형부를 볼 때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께서도 이젠 60대가 넘으셨으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이젠 떡집 일을 하시기 힘들다며 저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좀 고민이 됐습니다. 나름 지방에선 잘 되는 떡집이라고 해도 사실상 점점 매출도 줄어들고 있었고 부모님 없이 저 혼자 일하는 게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때 형부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처제 혹시 생각 있으면 우리 동네 와서 떡집 하는 건 어때? 아무래도 신도시고 젊은 부부들도 많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래 하던 떡집이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 이참에 거기 인수해가지고 처제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제가요? 안 그래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여기서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하고 가까이 사면서 우리가 도와도 주고 그러면 좋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떡집 운영하시는 거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참에 도시로 나와서 해보면 좋지 않겠어? 그렇게 형부의 제안을 듣고 저와 부모님은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전 도시로 나가 떡집 운영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떡집 창업을 하면서 기존의 메뉴들과는 좀 다르게 차별화를 뒀답니다. 원래 하던 떡도 만들지만 독특한 메뉴들을 개발해서 팔았습니다. 색도 다양하게 알록달록 넣어 팔기도 하고 또 설 명절이 되면 오색 떡들을 만들고 모양도 아기자기하게 해서 팔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 젊은 연령층도 많고 아이들이 있는 집도 많았는데 그게 엄청 잘 먹혀서 점점 제 떡집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랑 형부 쉬는 날이면 자주 떡집 일을 도와줬고 그 덕에 전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다 보니 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때쯤 저희 집에서 항상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제 결혼 문제였죠. 그동안 제가 일하느라 연애도 잘 안 하고 당연히 결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부모님 걱정이 무척 크셨거든요. 이러다 둘째 딸이 늙을 때까지 혼자면 어쩌냐. 제가 본가에 갈 때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영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엄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때 되면 다 만나겠지 뭐. 예, 때 되면 만나는 거 어디 옛날 집안끼리 혼자 있을 땐 하는 소리고. 요즘은 스스로 짝 찾아서 돌아다녀야 한다더라. 너 그러다 금방 40대 되고 50대 되는 거야. 얘 엄마 아빠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가정 꾸려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랑 앞으로 30년, 40년 같이 지내면 되지 뭐. 딸 결혼하면 엄마 아빠 섭섭하잖아. 언니 결혼했으니까 난 안 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뭐. 아이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결혼 생각이나 해. 전 정말 그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 정도만 생각했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형부가 정말 좋은 후배가 있다며 저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를 해주게 되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제안도 거절했을 텐데 형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형부 체면을 생각해서 한 번은 만나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탄탄한 기업 직장인이었고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에 성격이 엄청 무던하더라고요. 약간 성격이 급하고 기복이 있는 저와는 다르게 차분하고 온화한 그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서로에게 빠졌고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좀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3층짜리 상가 건물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여유로우셨고요. 흔히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죠. 딱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유로운 만큼이나 마음도 정말 넓으시고 따뜻했어요. 시댁에 갈 때면 늘 떡을 몇 개씩 갖고 갔었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항상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영아, 이 떡도 참 맛있구나.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쫀득하게 잘 만드니. 내가 여태껏 가봤던 떡집 중에서 우리 세영이 떡집 맛이 제일 좋다. 정말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기쁜데요? 내가 우리 며느리라 사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맛있어서 그래. 저번에 네가 주고 간 떡들 친구들한테도 먹어보라고 하니까 다들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었어. 명함도 좀 놓고 가라. 다들 주문한다고 했거든. 명함 놓고 가면 내가 주변에 나눠줄 테니까. 정말 시부모님은 친구분들 만나러 갈 때면 늘 저희 떡집 홍보를 해주셨고 그 덕에 떡 주문을 정말 많이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고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와 동갑인 시동생도 있었어요. 당시 시동생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 뒤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시동생은 자주 저희 집으로 와 저와 남편과 같이 술도 마시고 어울리곤 했습니다. 와, 형수님, 요리 실력 대박인데요. 형수님 떡 잘 만드시는 건 알았는데 요리 실력도 진짜 대박이에요. 야, 그지? 지안이 너 네 형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네 형수가 나중에 너 혼자 살면 반찬이라도 챙겨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 형수님한테 진짜 잘 보여야 되겠다. 안 그래도 40 넘어가면 집에서 독립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정말요? 도련님 독립하려고요? 그래야죠. 저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은 솔직히 물 건너간 것 같고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시동생은 자신이 한번 다녀왔다는 게 좀 큰 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애도 잘 안 하고 결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늘 살갑고 따뜻하고 남편과도 참 친하게 잘 지내는 시동생을 볼 때면 항상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한 3년 후쯤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바로 시동생이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전 너무 기뻤습니다. 동선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봤을 땐 저에게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 2살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동서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모르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 거 많은데요, 뭘. 같이 한번 친하게 잘 지내봐요. 네, 형님. 앞으로 정말 잘 지내봐요. 동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결혼하고서 이혼을 했던 사람이었고 동서와 시동생 모두 한 차례 아픔이 있었으니 서로 그 아픔을 보듬으며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결혼 1년 차 때까진 2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부터 동서와의 사이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동서가 임신을 하고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점점 트러블이 생겼죠.
아무래도 전 떡집 일을 하다 보니 시댁에서 모일 때마다 늘 전 늦게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선 일을 하지 않았으니 저보다 좀 일찍 갈 때가 많았죠. 그런데 아마 동서가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제가 딱 도착하면 시부모님은 늘 하던 일을 멈추고서 반갑게 현관까지 달려오시곤 절 맞이해 주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오늘도 고생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니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일찍 끝나면 와서 저녁상 차리는 거 도우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 여기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죄송할 거 하나 없다. 피곤하지? 저녁상은 다 차려놨어. 네 동서가 많이 고생했지 뭐. 동서, 고생 많았죠? 내가 오늘 일찍 왔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요. 아, 뭐 됐어요. 그때 동서 입장에선 좀 섭섭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처음엔 저도 동서를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내비치곤 했어요. 그런데 동선 그때마다 좀 툴툴댈 때가 많았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동서가 제 떡집 일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떡집 일하면서 뭐 얼마나 버세요? 새벽에 떡만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오후엔 좀 한가하지 않나? 들어보니까 요즘 공장에서 만든 거 그냥 사다가 직접 만든 것처럼 파는 것도 있다던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다 직접 만들고 그러죠. 그래, 맞아. 네 형님은 손으로 직접 다 떡 만들어. 둘째 너도 한번 먹어봤자니. 그게 손으로 직접 안 만들면 그 맛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난 우리 큰애가 손재주가 그리 좋아서 너무 좋다. 정말 대단해. 그렇게 시부모님이 절 두둔하고 아껴주면 동서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지곤 했어요. 전 그때부터 동서가 절 질투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면서 시부모님이 산후조리비를 대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어느 날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어봤죠. 뭐야,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서방님 아냐? 아, 지안인데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엄마랑 아빠가 돈 좀 더 주셨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물가물하네. 우리도 산후조리비만 주신 거 아니었나? 그렇지. 내가 둘째는 산후조리 집에서 해서 첫째 때랑 비슷하게 주시지 않았었나? 근데 그건 왜? 재수 씨가 좀 섭섭해하는 모양이더라고. 이번에 산후조리비를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뭐 당신한테 그것보다 더 해줬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러는 것 같아. 당신 혹시 재수 씨한테 무슨 얘기라도 한 적이 있었어?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내 돈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할 일이 뭐가 있어. 뭐 오해한 거 아니겠어? 그렇겠지. 괜히 찝찝하네. 그때부터 동선 자꾸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아이가 100일일 때 그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려고 동선의 집으로 갔었어요. 그때 전 그래도 조카를 생각해 100일 떡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갔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카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떡을 동서에게 전해주니까 갑자기 동서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나 당황해서 동서를 달래주며 물었죠. 동서, 왜 울어요? 어떻게 떡을 가지고 와요? 내가 늙어서 애 낳았다고 놀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산후우울증 때문에 이도 약하고 흔들리는데 이거 먹고 이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밖에서 밥도 못 먹고 집에서 부드럽게 만든 음식만 먹자고 다 전달했는데 어쩜 형님은 그 말 다 들으시고서도 이걸 챙겨오세요? 그게 무슨...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해. 그러더니 울면서 방으로 휙하니 들어가 버린 동서를 보며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전 동서의 상황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이가 약하면 떡을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어버리니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밥은커녕 더 잊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시동생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수님, 미안해요. 이 사람이 요즘 산후 우울증인지 좀 예민하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가족들 모이는 것도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네? 산후 우울증이요? 네. 이 사람이 늦게 출산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힘든가 봐요. 죄송해요, 형수님. 저도 출산을 2번이나 했었기에 어느 정도 동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30대 중반에 연달아 출산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도 쉽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저보다 더 늦게 출산을 했으니 동서가 꽤나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선 출산하고서 아이가 10개월이 다 될 때까지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댁에 와도 표정도 좋지 않고 그러니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시동생이 직접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저희 떡집에서 동서가 잠깐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저희 아내 잠깐 알바식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우울하고 그래서 일하고 싶다는데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니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저희 사정 아는 사람이 형수님밖에 없어서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그거야 상관없는데 그럼 아이는 어쩌려고요? 그건 걱정 마세요. 엄마랑 아버지가 아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부탁드려요, 형수님. 솔직히 떡집엔 떡을 만들 때 빼곤 사람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동서 사장도 딱하고 오죽하면 저한테 부탁할까 싶어 전 시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선 그렇게 일하겠다며 와놓고선 제대로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늘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손님들이 들어와도 제대로 응대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동서한테 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동서, 다른 거 몰라도 사람들 들어오면 핸드폰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응? 핸드폰? 아, 내가 애 용품 좀 보느라고요. 아니, 핸드폰 하는 거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 들어올 때 그땐 좀 하지 말라고요. 아, 알았어. 안 할게요. 동선 저한테 반존대라며 반말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존대도 했다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나이가 거꾸로 되면 서로 존대라면서 지내지 않나요? 그런데 전 꼬박꼬박 존대라는데도 동서는 계속 반말로 절 대하니 이게 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 생각도 나고 그래서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동서가 일을 한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한테 조심스럽게 시모가 물어보시더군요. 그런데 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큰애야, 떡집이 그렇게 바쁘냐? 아니, 난 좀 걱정이 돼서 둘째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니 그렇게 길게 일하는 게 괜찮은가 하고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하는 것 같던데 너무 오래 일하는 거 아닌가 해서. 요즘 우울증이 심해져서 힘들다던데 너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은가 걱정돼서 전화했다. 어머님, 동서 낮에만 잠깐 있다가 가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쭉 일하는 거 아니었니? 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동선 시댁에 아침 일찍 조카를 맡기고서 저녁 늦게서야 애를 데리고 간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동서가 애를 데리고 오지 못할 땐 시동생이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떡집엔 점심 먹고 늦지막히 왔다가 저녁 되기 전에 갔거든요. 고작 해봤자 3시간 정도만 근무했는데 시댁엔 반나절을 맡긴 거였습니다. 저도 기가 막혔지만 시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결국 동서에게
애 못 봐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일로 사이가 나빠진 건 남편과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저에게 오히려 따지고 들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니, 엄마 아버지한테 그걸 또 쪼르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다 싶더라도 저한테 확인이라도 해보시죠. 네? 아니,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시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시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랑 아내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이거 형수님 탓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박지한, 너 지금 어디서 화를 내? 지금 이 사달 낸 건 내 아내가 아니고 네 아내야. 재수 씨라고. 재수 씨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지금 어디다 화를 내는 거야? 아, 형은 빠져. 왜 형이 나서고 있어? 뭐 이 자식아? 그렇게 우애가 줬던 남편과 시동생이 갑작스럽게 사이가 나빠지니 저 역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동선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며 시부모님께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시부모님은 또 그런 동서를 보면서 답답해하시고 시댁 분위기가 정말 말도 못했네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 동서가 시부모님께 시부모님 3층 상가 건물 한 켠에 마라탕 집을 내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정말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다며 어찌나 시부모님을 설득하던지 결국 시부모님은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보증금이나 이런 건 받지 않고 매달 월세만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마라탕 집을 열어주시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동서의 상태가 나아지면 시댁에 생기는 머리 아픈 일들도 덜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마라탕 집을 운영하게 되자 그때부턴 또 동서가 전처럼 엄청 밝고 명랑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식당 개업을 앞두고 저한테 의외의 부탁을 하는 거 있죠? 바로 개업덕을 부탁한 거였어요. 형님, 이번에 저 마라탕집 개업하는 거 알죠? 그래서 개업덕을 맞춰야 하는데 형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떡집에서요? 아, 그거야 문제 없죠. 그래, 개업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뭐 맘 같아선 더 잘 준비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 돈도 아니고 시부모님 해주시는 건데 감지덕지 해야죠. 하여튼 개업덕 잘 준비해줘요.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부탁에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동안 절 많이 탐탁지 않아 했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개업덕을 부탁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개업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전 새벽부터 정말 정성을 다해 개업덕을 만들고 동서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분주하게 동서가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동서에게 전 떡상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떡상자를 내려놓기 무섭게 동서가 퉁명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그때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떡집 확장 이전할 때도 개업 행사하지 않았어요? 아, 네, 했죠. 근데 왜요? 그때 시부모님도 다 오셨겠네요. 네, 뭐 그렇죠. 그때 같이 왔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그때 확장 이전 개업할 때 개업 축하한다고 돈 봉투 주셨지 않나요? 전 동서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왜 묻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야 제 스스로 확장 이전한 거지만 동선 싹 다 시부모님 도움을 받고 가게를 연 건데 그걸 왜 물어보나 싶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왜요? 솔직히 저도 그래도 나름 개업하는 건데 좀 섭섭해서요. 딸랑 화분 하나 보내시고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개업하면 두둑이 봉투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네? 뭐라고요? 아, 동서, 근데 그건 좀 아니죠. 아, 저야 제 힘으로 떡집 이전한 거라지만 동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전 제 힘으로 가게 연 거 아니니까 봉투 받을 자격도 없다. 그런 말인가? 아니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부모님은 동서 생각해서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 준 건데. 지금 뭐야? 난 그럼 이런 지원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다 이건가? 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선 제가 가지고 온 개업떡 상자를 기분 나쁜 듯 열어보더니 떡을 하나 집어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먹던 떡을 바닥에 퇴하면서 뱉어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황당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떡을 뱉었어요? 아우, 이게 뭐야? 아니, 떡을 잘 만든다더니 이게 잘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씹질 못하겠네. 식감이 완전 엉망인데? 이거 먹어보고 만든 건 맞아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멀쩡한 떡을 왜 뱉냐고요? 멀쩡하긴 무슨 맛대가리도 없구만. 이게 무슨 떡이야. 아우, 갖다 버리던가 아니면 다시 만들어 와야지. 개업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가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제가 버려도 되죠? 그러더니 제가 정성으로 만든 떡을 우르르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다른 떡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든 떡이 바로 동선의 개업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저만 본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가게 입구 쪽에서 고함이 들려오더군요. 깜짝 놀라 입구를 바라본 순간 저와 동서 모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고함을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거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떡을 버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이게 정말 안쓰러워서 가게까지 차려줬더니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어? 지금까지 넌 네 형님한테 이러고 대했니? 이러면서 대했냐고? 그래 놓고서 네 형님하고 비교된다면서 우리 앞에서 엉엉 울고 불쌍한 척했니?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가게까지 돈 다 끌어다가 차려줬더니만 뭐? 우리가 얼마나 해줬냐고? 아니, 네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어떻게 그딴 소리 할 수가 있냐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어? 이 가게 열어줄 필요도 없겠어. 그러더니 시몬 가게 입구에 있던 화분을 뻥하고 차더니 안에 있던 테이블을 모조리 엎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답니다. 동성 그제서야 당황하며 시모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다 망가져요. 이제 곧 오픈해야 하는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왜 이래? 여기가 네 가게니? 여기 내 상가야. 보증금 한 푼 없이 꽁으로 들어와 놓고선 뭐가 어쩌고 어째? 얄미운 동서 떡 하나 더 준다고 정성으로 형님이 만들어 온 떡을 그딴 식으로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무리 네가 나이가 많다지만 형님은 형님이야. 어디서 형님을 그딴 식으로 대해? 내 건물에서 너 가게 못한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네가 나한테 돈을 줬어? 뭘 줬어? 내내 네 형님이 무시를 한다 어쩐다 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네가 네 형님 무시하고 있었구만. 너 그만해. 하지마. 그러면서 계속 시모께선 카운터며 여기저기 화분도 다 엎어버리셨어요. 사실 동선 좀 마른 편이고 키도 작았는데 시몬 덩치도 좀 있으시고 힘도 세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아무리 말려도 시모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시모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늘 온화하고 따뜻하셨던 시모였는데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선이 옆에서 저에게 울며 불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어머님 저러다가 집기들 다 망가뜨리겠어요. 형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때 뒤늦게 시부한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마침 딱 도착했더군요. 그러더니 시모가 만든 그 난리통을 보고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더니 시동생이 시모를 다급하게 말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놔라, 놔.
니천 이 가게 할 자격조차 없어. 저거 봐라 저거. 네 형수가 내내 고생고생하며 만든 떡을 저렇게 버려놨다. 우리가 여기 가게 여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줬는데도 그 봉투 하나 안 냈다면서 네 형수한테 뭐라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어? 너 그때 뭐라 그랬어? 네 형수랑 형이 네 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도와달라고. 그리 나랑 네 애비한테 사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네 형이랑 네 형수를 네 처가 무시하고 있었잖니?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참어? 뭐라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떡을 버렸다니. 아니 왜? 당신이 부탁해도 형수님이 싫다고 거절했다며.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엄청 부탁한 거라며. 아니 그게 여보 그게 있잖아. 당신 똑바로 말 안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지금껏 그럼 형수님이랑 형이랑 당신 무시하고 그랬던 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냐고. 아니 똑바로 말하라고. 정말 내가 그럼 당신 말만 듣고 형이랑도 그렇게 싸우고 형수님한테도 아쉬운 소리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날 바보로 만들 수가 있냐고. 그제서야 동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동안 동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사이 그리고 시동생과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해요. 아니 전 그냥 형님이 저보다 너무 잘나고 어리니까 시부모님도 다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고? 아니 둘째야. 우리가 무슨 큰애만 좋아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언제 큰애만 좋아했어? 늘 항상 형님은 고생했다, 수고했다. 등도 토닥여주시고 챙겨주시잖아요. 저도 일찍 시댁 가서 음식 준비 돕고 그러는데 늦게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한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했다 그러시고.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시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시부모님도 어처구니 없단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난리통이 나서 결국 그날 개업식도 하지 못했네요. 거의 2주 동안은 문도 열지 못하고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야 겨우 식당은 오픈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시부모님이 동설 용서해 줬냐고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저희 두 부부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선 시몬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영지야, 너 우리더러 너 용서해달라고 매일같이 왔잖니? 그 마음 지금도 여전하니? 네, 어머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실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너 할 수 있겠어? 네,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매일 절에 가서 108배하고 인증사진 보내거라.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네 형님 떡 만드는 거 도와. 그리고 그것도 매일 인증사진 보내고 네 형님이 괜찮다 할 때까지 매일 가거라. 그리고 또 병원에도 다녀. 병원 가서 네 상태 이제 괜찮다 할 때까지 다니거라. 그것까지 다 하고서 네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용서하고 식당 다시 운영할지 고민해 보겠다. 네? 절에 가서 108배를요? 그리고 형님 떡집에 가라고요? 그래, 너 뭐든 다 할 수 있다며? 큰애도 둘째가 가서 돕는 거 괜찮지?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전 오히려 새벽에 도와주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동선 매일같이 절로 108배를 하러 갔습니다. 시몬, 동서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며 용서를 받고 싶다면 매일 108배를 하고서 인증사진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동선 그렇게 매일 절에 가 108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다 새벽마다 동선 저희 떡집으로 왔어요. 이번엔 전 동설 제대로 굴렸습니다. 동서, 뭐해?
이거 정리해야지. 일 안 할 거야? 아, 형님,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포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나 매일 들어, 매일. 아, 얼른 일어나. 떡 만들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 아, 얼른 일어나. 그렇게 동선 부지런하게 저희 떡집에도 와 새벽마다 같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랑 개인적인 얘기도 나중엔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말을 듣고 전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동서도 나름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더라고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형님, 전 결혼이 진짜 괴로웠어요. 시부모님은 시집살이를 얼마나 고되게 시키는지 새벽에 이렇게 떡 만드는 것처럼 새벽마다 무난히 사러 오라시질 않나. 저녁밥 차리러 오라시질 않나. 근데 남편은 제 편도 안 들어주고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시댁에도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은 시댁에서 엄청 사랑받았거든요. 제가 큰며느리면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형님이 큰며느리인데도 모든 시댁 일은 제 차지였거든요. 형님은 시부모님 구워 삶아가면서 제가 뭐 뒤에서 시부모님 욕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미움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 저 결국 못 버티고 결혼 2년 만에 갈라섰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네. 아니, 어떻게 버텼어? 그니까요. 재혼하는데 딱 첫인사로 왔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 형님을 그렇게 챙기는데 그때가 너무 생각나는 거 있죠? 이러다 또 내 결혼 실패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급한 마음에 정말 미안해요, 형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동선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편지까지 썼어요. 그렇게 동서 진심 어린 행동으로 시댁 식구들도 동서를 용서하고 저 역시 마음을 풀게 되었죠. 동선 첫 번째 결혼 때문에 한동안 심리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그 결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동서도 동서 나름 애썼던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동서의 노력 끝에 마라탕 집은 2주 만에 다시 오픈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잘 되고 있답니다. 한 번씩 가보면 동서가 진짜 가게 운영을 너무 잘하는 게 보인답니다. 맛은 괜찮으세요? 부족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저번에 한번 오셨죠? 제가 자주 오시니까 음료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렇게 싹싹하게 모든 손님들에게 잘하니까 식당은 점점 더 잘 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서가 이렇게 성격 좋고 야무진 사람인데 아무래도 전에 큰 상처를 받다 보니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 많이 안쓰러웠어요. 어쨌든 지금은 동서 행동이 악어의 눈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시부모님도 한쪽 말만 듣지 않으시고 늘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며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세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도 이젠 오해 없이 서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지방에서 두 분이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언니도 형부랑 조카들과 같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부모님께선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동서와 시동생도 그때 위기를 극복하고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우여곡절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이더군요. 그렇지만 슬프고 괴롭고 화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선 가족 간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수록 그만큼 오해가 줄어들고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시나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란 생각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말로 하지 않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평소에도 대화를 자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잘 지내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 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